네, 2023년 10월 4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왕군인의 창설 70주년 전국 읍면동 회장 총류관보 거리대회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누가? 대한민국이. 남침 억제력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영하고 한미 연합 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 평화론이 지금 활개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안보가 안팎으로 위협받는 상황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유엔사 해체하지 않겠다. 한미연합 방위훈련 강화하겠다. 대북 정찰 자산 축소 운영하는 게 뭔가 하면은 9.19 군사합의에서 그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이 등거리 같은 거리에 비행기를 안 띄우려 했습니다. 노플라이 존 비슷하게 해놨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서울이 굉장히 휴전선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정찰기를 띄워야 북한군이 뭘 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못 보죠. 북한은 평양이 훨씬 뒤에 있으니까 안전하죠. 이 노플라이 존을 한 이거는 진짜 이적 행위입니다. 문재인은요. 이재명이는 잡범이지만 문재인은 국사범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심각한 사람입니다. 종전선언 하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짜뉴스, 이제 종전선언 해야 된다. 대북 감시, 정찰을 하지 않아야만 평화가 온다. 유엔사 해체해야 평화가 온다. 이런 것들을 가짜뉴스라고 정의한 것 같아요.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라고도 그랬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제정치학을 하신 분이 아닌데 법학을 하게 되면 정치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학에서 굉장히 논의되고 한 것들이 모여서 국내에서는 법이 되고 국가 간에는 조약이 됩니다. 되게 이제 법학을 하는 사람들은 국내법을 하신 분들이고 국제정치는 조금 덜하죠. 그래서 지난번 뭐예요? 어떤 판사야? 대법원 판사. 일본이 더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국제 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임의로 해석해서 2012년도에 누굽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가 활개치고 한일 관계를 개판낼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만드는 이제 이런 것들은 법학을 하는 사람들이 국제정치를 잘 모르고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나오는 건데 윤 대통령은 같은 법학을 했는데도 국제정치가 상당히 해박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언론마다 어떤 거를 주제로 잡아야 될지 조금 헷갈리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향분에 가서 대한민국이 지금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하고 있죠. 그거를 선제적으로 풀어가야 된다. 대북 제재하는 걸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유엔사를 해체하자는 놈들 나쁜 놈들이고 유엔사는 유지해야 된다. 종전선언 하자는 자들은 진짜 가짜 대한민국 망치자는 자들이니까 거기에 대응하고 종전선언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한미연합방위훈련 계속해야 된다. 그 다음에 9.19 군사합의 폐지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연설들을 했는데 대한민국 상황을 이해하시려면요. 우리 상황을 아시려면 국제정치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민주주의를 자본주의라고 많이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자들도 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인민민주주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같은 민주주의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주권자인 개념이기 때문에 옛날 군주정을 할 때는 전제정치, 거기에 반대 개념이 민주정으로 오면서 공화정을 했기 때문에 둘 다 민주정입니다. 이 민주정 안에 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게 있고 인민민주주의를 따르는 게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걸 흔히 말하는 서방세계, 인민민주주의를 따르는 걸 공산세계라고 합니다. 공산주의라는 개념은 인류가 무리를 만들어서 정치, 사회생활을 한 이래로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암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암적인 존재 나쁘다 얘기하는데 백혈병 같은 경우 여러분 몸에 백혈구가 없으면은 몸에 많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죠. 그걸 막아주는 게 백혈구죠. 백혈구는 있어야 돼요. 근데 백혈구가 너무 적으면은免疫力이 없으니까 사람이 위험해지죠. 근데 뭐가 균형이 깨서 백혈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은 백혈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백혈구가 세균만 잡는 게 아니라 내 몸도 갉아먹으면서 내가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꼭 필요한 겁니다. 공산주의는. 근데 너무 나가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걸,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생존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생존, 그죠? 근데 내가 나만 살다 보게 되면은 남의 걸 뺏고 내가 먹어야 되니까 남을 억압하게 되죠. 그래서 그건 아니야. 그러면 저 사람도 너무 힘들고 또 다툼이 생기니까 나눠주고 같이 해. 라고 하면서 평등 사상이 나옵니다. 근데 평등만 한참 강조하다 보게 되면 열심히 일한 사람도 똑같이 받고 빈둥빈둥 논 놈도 똑같이 받으니까 이게 사회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근데 평등만 강조하게 되면 아이씨 돈 없고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좋지.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다 뺏기면 뭔 재미가 있어요. 저도 그 뺏기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고 화가 납니다. 요즘은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지금. 뺏어가는 자들은 뭐 그까짓 거 갖고 그러는데 그까짓 거라니 지들이 한번 해봐요. 지들은 하다 안 되니까 빼먹고 있는 걸 당연히 하고 있는데 그거 하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쉬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평등이라는 사상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극성해지면 암처럼 돼가지고 사회를 망쳐요. 이 공산주의가 평등을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항상 존재합니다. 근데 너무 극성하면 안 돼. 너무 죽어도 안 돼. 적당히 유지해야 돼요. 저는 제가 굉장히 친핵을 주장하는데 저는 반핵을 제로화하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반핵 운동가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때처럼 저렇게 극성해지면 나라가 망해. 망하는 쪽으로 가. 어느 정도 있어야만 이자들이 엉터리 정보를 내놓더라도 가끔씩은 옳은 걸 내놔가지고 견제를 합니다. 근데 반핵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이끌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국가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사람은 에너지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히 경제적인 게 원자력인데 그건 무조건 안 된다라고 나오면은 그 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원자력 무조건으로 하다 보면은 그 밖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반핵 운동가들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만. 너무 가면 안 돼. 근데 문재인은 반핵 운동가 정권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한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윤미향이 이런 사람 내세워서 반일로 가요. 그리고 위안부 문제가 한일 관계의 전부인 것처럼 치고 나가. 이런 게 이제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저자들을 지금 아직 속아내지 못하고 있는 게 윤 정부인데 이제 저도 지켜볼 겁니다. 우선 이제 윤 대통령이 얘기한 거를 토대로 제가 국제정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유럽이 산업혁명 치르면서부터 잘 사는 사람과 고용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공원들이었죠. 공원. 이제 이런 사람들은 프롤레타리아라고 이제 소련권에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부르주아지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원래 부르주아지는 뭐랄까 옛날 군주정이 있을 때 군주가 있고 거기에 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각 귀족들이 데리고 있던 자기 재산이 많으니까 법률만 전문으로 다는 전문가, 그 다음에 뭐 의료만 전문으로 한 전문가, 이런 기술자 집단들이죠. 특정한.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군주한테, 귀족한테 눌려서 이따가 자기 기술을 가지고 군주나 영주한테만, 귀족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장사를 해서 팔아보는 거죠. 그래서 의료를 팔아보니까 돈을 벌었어. 그러니까 나도 귀족이나 영주, 군주만큼 권리를 줘 하면서 이 사람들이 치고 나오면서 민주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의회가 되고, 이 부르주아는 원래 그런 뜻인데, 부르주아를 이 산업사회가 되면서 돈 많은 자들로 규정을 지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고용돼서 봉급받는 사람들은 늘 당하는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면서 이 공산주의 운동이 처음에 사회주의 운동이었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들은 뭘 주장하는 거면 이 만구의 노동자들이 권력을 쥐고 부와 권위를 쥐고 있는 부르주아들을 타도하고 자기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노동자들은 국가 간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전 세계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걸 소셜리스트 인터내셔널 세계 사회주의 운동을 시작하죠. 그 소셜리스트 인터내셔널 SI라고 합니다. 그게 1차가 한번 했다가 잘 성공을 못해요. 2차도 실패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러시아에서 레닌이 어떻게 하는 거면 야, 이거 진짜 노동자의 세계를 한꺼번에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각 국에서 먼저 노동자들 중심, 프롤레타리아 중심으로 사회주의 정권을 만든 다음에 또 옆 나라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걸 합치는 게 낫겠다 이런 개념으로 가죠. 그래서 러시아 제국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러시아를 공산화합니다. 그게 이제 소비에트 러시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갑자크 이런 나라들이 하면서 걔네들도 이제 뭐 우크라이나 소비에트가 되는 거죠. 소비에트가 이제 그 프롤레타리아로 구성된 의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나라가 딱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세계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다 하고 처음 뭉쳐요. 그래서 소비에트 유니온이기 때문에 한자로 소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12개 나라를 더 집어넣고 깜짝그런 나중에 해체가 되면서 15개 나라로 소련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전에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 2번 실패했는데 요거를 이 레닌이 이렇게 해서 만든 소련을 제3차 사회주의 인터내셔널로 봅니다. 그런데 이자들은 구체적으로 소비에트라고 하면서 공산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소셜리스트 인터내셔널이 아니라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이라고 부릅니다.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을 앞에 자만 커뮤에다가 인터내셔널 할 때 N자까지만 띄어내면 꼬민테른이 되죠. 이게 제3차 사회주의 운동, 네, 레닌식으로 국가별로 공산혁명을 한 다음에 합쳐져 가자. 그게 이제 코민테른 운동입니다. 이렇게 생기면서 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고 평등을 하자는 게 필요하죠.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이게 너무 커졌어. 많은 나라가 참여하고 커지니까 이게 뭐냐. 백혈구가 너무 많아져서 백혈병 증세를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영국이나 프랑스는 공산주의 사상이 강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도 공산주의 하전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스페인 내전에 있을 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스페인 내전에 참전하러 막 갑니다. 그러니까 영국에도 있고 프랑스도 있었는데 백혈구처럼 있었는데 거기는 적정하거나 약간 넘쳤는데 이 러시아, 소련을 만든 나라에서는 너무 많았던 거지. 그리고 이것들이 이걸 막 다른 나라로 전파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갈등이 영국에서 프랑스에서는 자기네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 때 그랬던 것처럼 그래도 뭐 그거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자들이 많아서 어정쩡했는데 독일은 1차 대전을 일으켰다가 패망했습니다. 패망하고 난 다음에 있는 자들 전쟁을 일으킨 자들에 대한 이 불만이 많아가지고 이제 어려웠던 사람들이 공산주의 운동으로 많이 기웁니다. 공산화되지는 않지만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운동으로 많이 기울어 있었어요. 이 아주 재밌는 게 독일이라는 나라가 막스가 독일 출신이잖아요. 공산주의가 독일에서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독일은 산업화될 때도 뒤늦게 하다 보니까 갈등이 컸고 있는 자 없는 자 그리고 있는 자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패망하니까 없는 자들이 더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공산주의자 운동이 막 일어날 때 이건 안 된다 라고 해서 가장 강력한 우파로서 나오는 게 나치입니다.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나왔을 때 독일의 기업들이나 이런 사람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거기다가 히틀러가 괴벨스라고 하는 친구를 자기 나치당의 선전부장으로 시키면서 쫙 애국심 뭘로 공산주의랑 싸우게 되면 내전이 되니까 그거 말고 독일인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 조선족이 중국 동국삼성에 많은 동국삼성 우리가 영토화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산주의자들이 찍소리를 못하고 오히려 민족주의가 일어나니까 그런 식으로 오스트리아 합병하고 체코의 주테텔란트를 합병하고 이런 식으로 막 넓혀 나가고 그 다음에 막 산업을 일으켜서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도 천황제를 유지하면서 의원 내각제를 하고 있었어요. 대일본 제국이라는 걸로. 근데 거기에서 이 공산주의 운동을 하려면 천황을 날려야 되잖아요. 그 천황을 날리려고 하는 사회주의 세력이 있는 걸 알고 그게 참정법인가 뭐 만들어서 일본의 군주를 욕하거나 뭐 하게 되면 처벌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법들을 운영하면서 공산주의를 굉장히 탄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하고 일본은 굉장히 강한 반공이었고 영국이나 프랑스는 느슨한 반공 국가였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레닌이 소련을 만들고 제3차 인터내셔널,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인데 이거는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로 봐서 꼬민테른을 한다 그랬죠. 그걸 막 퍼뜨리니까 독일하고 일본이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지금 독일에서 보게 되면 3인당이라고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사회민주당 좌파들이 소련 공산당하고 이렇게 짝짝꿍하면서 코민테른에 참여를 해요. 항상 독일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도 보게 되면 금방 반 러시아를 안 하고 뒤늦게 움직이고 독일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원래.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나라들이 전쟁을 많이 일으키거나 당하게 되죠. 자, 이렇게 나가니까 히틀러가 이건 아니다 라고 딱 보면서 뭐를 하는가 하면은 반공산주의 운동을 하겠다라고 강하게 나갑니다. 근데 본인이 독일 혼자 나가면 너무 힘드니까 그때 강력한 반공국가를 하고 있던 일본하고
막을 방자 공산주의 공자 반공 협약을 맺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는 엔티 코민테른 협정이라고도 합니다. 한글로 쓸 때는 반공 협정이라고 그러고 또 좀 쉽게 풀었으면 코민테른 협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또 누가 참여하는가? 무솔리니는 어디 역시 독재를 하죠. 민주정치 안에 독재가 있는 겁니다. 딕테이터가 있는 거예요. 무솔리니가 이제 파시즘을 통해서 거기도 굉장히 그 공산주의를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세 나라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 나라가 처음에 독일과 일본이 하던 게 이탈리아가 들어와서 반공 협정이 반코민테른이 맺어지면서 이 소련에 대해서 굉장히 각을 세우게 되죠. 이렇게 해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일본의 문제입니다. 일본이 자기네 국익을 위해서 1910년에 대한제국을 합병하고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중국에서 만주를 떼어내서 만주국을 세운 다음에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유지하죠. 그리고 계속 중국하고 갈등이 있으니까 1937년에 노규교 사건, 베이징 외곽에 있는 조그만 다리인데 전 거기 노규교 맞죠? 거기 가봤었어요. 거기서 사건을 일으켜서 중국을 쳐들어가는 중일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때 중국에서는 장개석이가 이제 뭐라 그럴까 보편적인 국가 개념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마오가 이끄는 공산 세력이 이걸 장개석을 뒤집으려고 공산주의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인데 37년에 일본이 쳐들어갑니다. 장개석이 막아야죠. 장개석은 34년도에 공산 세력이 하도 설쳐대니까 이 공산당부터 토벌하자 그래서 딱 처벌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공산 세력이 저 연안으로 도망가 앞으로. 그리고 지금 와서는 그걸 도망간 거를 장거리 원정이라고 지금 그들은 자랑하는데 대만에서는 류찬, 흘러갈 류, 도망갈 찬, 대류찬이라고 그러죠. 대도망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공산 세력이 있는데 이 공산 세력을 누가 도와주는가 하면 소련이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독립운동할 때도 반일본은 맞는데 이 공산주의 계열에 의존해서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제법 있었어요. 즉 그 자들을 자꾸 정통으로 우리 독립운동에서 우리로 넣자는 게 지금 문재인류의 그런 생각들이죠. 저는 거기에서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자꾸 이렇게 소련이 중국에 있는 공산 세력을 지원하고 하니까 일본이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39년도에 소련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우린 둘은 싸우지 말자는 것도 있지만 왜냐하면 소련하고 일본이 싸우면 스트레스가 많죠. 중국하고 전쟁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중국을 지원하지 말라 이거였어요. 이렇게 이걸 맺은 데는 독일이 또 장난을 친 게 있어요. 독일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히틀러가 들어서서 일본하고 반코민테른 협약, 반공조약을 맺고 그렇게 쭉 반공으로 갔는데 그런 상태에서 오스트리아 합병하고 체코의 듀텐텔란트를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폴란드를 먹기 위해서 계속 확장을 해야 아주 극우파인 히틀러에 대한 나치당의 지지가 올라가니까 소련하고 협상을 해서 야 폴란드를 둘이 나눠 갖자 하고 비밀협정을 맺어요. 그러면서 너하고 나하고는 싸우지 말자. 39년도에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소련하고는 절대 친하게 안 지겠다고 일본, 이탈리아랑 반공협정, 반코민테른 협정을 36년 7년에 맺었으면서도 39년에 이 짓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로 폴란드를 쳐들어가서 소련하고 독일이 나눠 먹죠. 이때 폴란드가 방위협정을 맺고 있던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인데 영불이 참전을 해요. 근데 독일하고 직접 싸우진 않고 전선에 독일 국경에 서서 으쌰 앉아가지고 소리나 질러요. 그래서 이거는 안진뱅이 전투를 했다. 방석에 앉아 방석전이라고 하고요. 독일은 번개 처음 쳐들어왔기 때문에 전격전, 블리츠크리에게라고 뭐 그런 비유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으니까 일본이 굉장히 화를 내죠. 그러면서 이제 독일하고 맺었던 반코민테른 협정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중국에 대해서 소련이 지원한 걸 막기 위해서 일소 중립조약을 맺습니다. 거기에는 두 나라는 싸우지 않는다는 것과 더불어 중국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소련의 내용이 있었죠. 그러다가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하면 폴란드를 먹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프랑스를 때려서 프랑스를 거의 다 먹어.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지켜야 되는데 영국이 힘이 딸리니까 41년도 그 전에 40년에 프랑스를 시고했을 때 다시 일본하고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3국 동맹을 맺습니다. 이게 주축국. 이제 2차 대전을 일으키는 핵심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현재 이제 폴란드를 쳤고 그 다음에 프랑스를 쳤잖아요. 독일은. 그 다음에 일본은 중국을 쳐들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를 다른 나라가 치면은 공동 대응한다. 이렇게 해서 서로 필요에 의해서 또 맺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1년도 6월 달에 독일이 반코민테른 협정 정신에 따라 그랬는지 드디어 소련을 쳐들어갑니다. 그 2달 후에 영국이 계속 쫓기고 있었는데 영국의 처칠 총리가 미국에 가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갖고 독일이 너무 설치는데 지원해달라 그래서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둘이 대서양 헌장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일본은 계속 중국을 압박해서 양자강 2부까지 다 먹었거든요. 아주 쟤네들이 힘들 때요. 근데 이제 미국이 계속 중국을 지원해. 장개석에 중국을 지원하니까 야 미국을 이거 차단하면 안 되겠다. 미국을 때려야 되겠다. 해서 41년도 12월 달에 도라도라 작전 하와이를 때려버리죠. 41년 6월 바르바로사 작전 해갖고 소련 친 것처럼 6개월 후에 일본이 미국을 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쟁이 커졌어요. 그래서 미국은 일본한테 얻어맞았으니까 바로 일본과 전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41년 8월 대서양 헌장에 따라서 유럽 전쟁에 또 참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전쟁에는 아이젠하워가 가게 되고 일본과의 전쟁에는 메가드하고 니미츠가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전쟁을 해가면서 일본과의 전쟁은 미일 단독 관계고 유럽에서의 전쟁은 미국이 영국과 핵심이 되지만은 다른 나라를 막 붙여나갑니다. 붙여나갈 때 그게 대서양 헌장의 확대로 가는 거죠. 대서양 헌장을 토대로 연합국을 만드는데 그걸 영어로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쟁에 이기겠다고 한 게 43년도 11월 달이거든요. 자신이 있으니까. 그때쯤에 뭐라는가 하면은 미국이 중국을 도와주긴 했지만은 중국 문제 갖고 일본하고 싸우진 않았거든. 근데 미국이 일본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일본과 싸우는 중국의 장개석을 불러서 너희도 연합국에 참여해 라고 해서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놓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 소련을 쳤는데 그런 독일을 미국, 영국도 치고 소련도 치니까 그 소련의 스탈린을 불러서 너도 연합국에 참여해. 그래서 네 해갖고 4대 연합국이 만들어지고 그때 프랑스는 나라를 뺏겼는데 식민지가 살아있었거든요. 그 식민지 병사들을 동원해서 싸우겠다고 드골이 그러니까 너도 껴. 그래서 5개 연합국이 핵심 만들어져가지고 44년도인가 6월 달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면서 독일을 패망시키죠. 그리고 45년도에 역시 일본도 미국이 패망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 국제정신이 굉장히 냉정해서 그전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2차 대전보다 그 전에 1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내가 어느 나라한테 이기면요 그 나라를 영토화 해버려요. 자기 나라를 해버려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하면은 또 그쪽에서 민족주의가 일어나서 갈등이 또 생기니까 니네끼리 살아 라고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리더가 되는데 저항이 없었죠. 그런데 미국이 거절은 안 해줘요. 니들이 살긴 살되 절대 전쟁을 못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원래 그 게르만이라는 게 야만인이잖아요. 목축국가, 산업국가가 아니야. 히틀러가 만든 건 산업국가인데 목축국가로 만들려고 했고 일본은 그때 이제 한참 산업국가가 돼 있었는데 산업국가가 아니야. 농업국가로서 존재나 해.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가는데 그때 연합국 중에서 소련이 반미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자기네가 해방시킨 동유럽 6개 나라를 공산화시키면서 다시 암이라고 하는 공산주의를 서유럽에 집어넣으려고 기를 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건 아니잖아 이러고 있고 영국의 처칠 총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그때 미국이 전쟁 끝나자마자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기구를 만들었어요. 근데 유럽에서 주로 대응하다 보니까 유럽의 연합국들만 따로 모아서 나토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49년도에. 그 나토를 딱 만들어서 그때 만들 때 독일이란 나라를 군대를 못 가진 나라로 원래 하려고 그랬어요. 목축국가를 하려고 그랬거든. 군대가 없는 목축국가. 근데 독일이 인구가 지금도 유럽에서 제일 많아요. 8천만이에요.
프랑스가 한 5천만, 영국이 5천만 밖에 안 됩니다. 이탈리아 한 6천만, 그 정도 밖에. 제일 인구가 많아요. 근데 얘네들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니네 군대 만들어. 근데 니네 군대는 독일이 돈을 내서 만들지만은 이 부대는 나토가 운영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독일의 재무장을 해주죠. 그래서 나토를 중심으로 유엔 안에서의 갈등입니다. 미소 갈등이. 나토를 딱 만들어서 소련을 탁 제어하니까 스탈린이 어떤 장난을 쳐요. 머나먼 동쪽에서 한번 미국을 쳐보는 거죠. 그때 우리는 신다 통치를 받느냐 맞느냐 문제가 갈라져가지고 남북이 따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김일성을 사주해서 우리를 빵 칩니다. 여기 나토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한 방 먹은 거지. 그래서 미국이 나토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 단독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미소가 서로 1대1 싸움이 되니까 계속 협력자를 붙여야 되잖아요. 할 수 없이 유엔을 동원해 보는 겁니다. 유엔에서는 미소가 이미 대립관계고 공산주의 국가는 소련 편을 들고 있는데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던져보는데 소련이 한 죄가 있으니까 그때 회의에 참석을 안 해요. 기권을 해요. 그 바람에 유엔군이 만들어져서 유엔군으로 막습니다. 유럽에서는 나토군으로 전쟁 안 하고 막아냈고 여기서는 전쟁 당한 다음에 유엔군으로 동부화를 막아내는 겁니다. 이때 일본을 미국이 군대가 없는 나라로 그 다음에 농업국가로 하려고 그랬는데 우선 물자가 필요하니까 너희 기술 있는 나라니까 산업을 해봐라고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하지만 다시 전쟁이 나려면은 미국은 혼자 싸워야 되잖아요. 유엔군들은 영국, 프랑스 등이 오긴 했지만 주로 유럽에 있으니까 일본 애들을 내 쫓아처럼 데리고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미군 보조 부대로 자위대를 만들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2차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과 독일은 군대가 줬지만 두 나라는 이 군대 사용권이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독일군은 나토군이 갖는 거고 일본 자위대는 미군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과 일본은 미국이 점령한 영토랑 다를 바 없으니까 두 개를 공산주의를 막는 그런 기지화로 만드는 거죠. 그 덕택에 두 나라가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크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6.25 덕택에 일본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6.25 덕택에 일어난 건 맞지만 거기에서 미국이 공산주의를 싸우려고 하니까 전방 기지로서 일본과 독일을 밀어줬기 때문에 그게 큰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일본을 기지화, 독일을 기지화해서 두 개의 공산주의를 막는 군대가 뭐냐? 나토군이고 유엔군이에요. 이 유엔군 사령부를 없애라고 한 게 누굽니까? 문재인이에요. 이게 누군가 하면 김일성이에요. 없애라고 한 게. 이 유엔에는 원래 소련군 들어오고 중공군도 들어와야 되는데 걔는 저쪽 편을 들었기 때문에 안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때는 안 들어놓고 지금 와서는 유엔은 자기도 안보리 이사국이니까 유엔사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선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문재인이 따라갔던 겁니다. 이게 없어지게 되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커온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종전선언 하게 되면 뭡니까? 유엔사를 하게 되고 유럽에서 나토도 없애야 돼. 유럽에서는요. 소련이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들어서 나토에 대항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에 냉전이 끝나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종전이 된 거잖아요. 러시아는 더 이상 또 민주국가가 됐으니까. 근데 나토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금 나토에 참여하지 않은 우크라이나에서 소련이 침공해서 전쟁이 나는 거거든. 이걸 빤히 보면서도 종전선언을 하자라고 하는 게 문재인이었어요. 진짜 사입이고 제가 국사범이라고 몇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윤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하자, 유엔사 해체하자 이런 자들이 있다라고 오늘 향군에서 연설한 겁니다. 유엔사의 핵심은 한미관계죠. 한미연합군인데 그 군대 갔으면 연습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대북 정찰 사산을 북한 유리하게 북한은 쫙 살펴보는 정찰기들이 휴전선하고 서울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못 뛰게 한 게 문재인의 9.19 군사합의예요. 대북 정찰 자산 축소 운영한 거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중국도 북한을 제재하자 그랬는데 그걸 지금 말로만 하고 아무도 안 하는데 대한민국도 유엔 회원국으로서 제재하겠다라고 한 게 윤 대통령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연설을 한 겁니다. 이걸 실제로 우리가 해낼지 안 해낼지는 우리 군부하고 국정원하고 능력이 또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북한도 여기 반발해서 여러 가지 할 겁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라든지 제가 이제 경호 강화하라. 그 다음에 이제 국지 도발도 할 거고 어쩌면 미사일 쏠지도 모르니까 제가 노 미사일 존을 설치하라고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은 자 이제 탁현민이가 지난번 국군의 날 비용고에 대해서 빈정거리는 뭐 유튜브로 한 걸 쭉 봤는데
이제 계속 저자들이 빈정빈정거리면 나올 겁니다. 지금 문재인이 자꾸 나와서 뭐 평화 떠드는 게 자기가 한 게 공산주의자로 몰릴 것 같으니까 저런 거거든요. 이재명에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문이 절대로 이재명 안 좋아하는데 병문안 찾아가고 뭐 가짜단식 할 때 그렇게 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가짜 평화론이 활개치고 있다. 가짜 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어떤 언론은 지금 제가 하는 식으로 해석을 못하니까 가짜 뉴스 이태원서 어쨌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하는, 그건 이제 구치 정치를 잘 모르는 리더들이 있는 언론사의 수준이고. 자, 그런 겁니다. 굉장히 윤 대통령이 이념면에서 어떠한 국제정치학자도 못하고 있는 거를 딱딱 집어서 가고 있고, 이 양반이 굉장히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이렇게 많이, 조태용 실장일까? 아니면 김영현 경호처장일까? 아니면 국정원장인가? 이종섭 씨인가? 궁금합니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그래서 윤 대통령이 바이든을 만나서 아메리칸 파이 부르면서, 그 다음에 이후에 캠프 데이비드 성명이 나오면서 한미일 공조를 딱 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윤미향이나 양이원양 반핵분자, 저 위안부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사회에서 필요는 하지만 그게 너무 커지면 암적인 존재가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소득주도 성장이니, 그게 공산주의적 방식이잖아요. 나눠줘서, 프롤레타리아한테 나눠줘서 잘 살게 해보겠다. 안 되는 거거든. 속가나야죠. 그래서 이걸 하려면은 국내에서 이걸 했던 자들을 처벌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대북제재를 선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거듭해서 문재인은 국사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친공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자로 봐야 되느냐, 보지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고영주 변호사 아십니까? 검사를 오래 했죠. MBC 박문재인 이사장을 할 때 쉽게 말하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설명하다가 이렇게 나온 건데 그걸 딱 따갖고 문재인이 재판을 걸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형사, 민사 모두 다가 무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봐도 될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때 고영주 변호사는 지금 자유민주당의 대표인가 총재로 있죠. 자기가 공안검사를 하면서 보안법 위반으로 해서 기소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그 원칙을 적용해 보게 되면 문재인이가 발언했던 것들은 다 그런 공산주의적 요소가 있다. 내가 공산주의자라고 선언을 꼭 해야 되느냐, 내가 공산당 당원증을 갖고 있으면 공산주의자냐. 검사가 이렇게 보고 기소를 했고 그게 유죄가 나온 사례가 있으니까 공산주의자라고 했는데, 그게 문재인 정권이 소송을 걸었다가 문재인 정권 때도 형사상으로는 무죄가 다 나왔었고요. 민사가 남았는데 민사까지도 이제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으면 공산주의자죠. 문재인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는 고영주 변호사 케이스를 설명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방향을 굉장히 잘 잡았다고 보고 이 길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내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네. 윤 대통령 연설을 제가 너무 흥분해서 설명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